자, 오늘 방송의 메인 컨퍼런스 챔피언십 프리뷰 LA 램스와 시애틀 시옥스 NFC 컨퍼런스 챔피언십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램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LA 램스가 다시 루멘필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1주차에 이어서 16주차 정말 역대급 경기를 치렀던 양 팀이 이번에는 슈퍼볼 티켓을 건 컨퍼런스 챔피언십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2024 시즌 LA 램스 헤드코치 션 맥베이 그리고 당시에 첫 번째로 헤드코치직을 맡게 된 시애틀 시옥스의 마이크 맥도날드, 이 맞대결 성적이 2024 시즌에 1승 1패였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2025 시즌 맥베이와 맥도날드의 맞대결 성적도 1승 1패입니다. 그 말인즉슨 헤드코치로서 맞대결 성적이 2승 2패란 얘기죠. 그래서 이번 경기를 통해서 한 팀은 반드시 웃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승자가 누가 될지 너무나도 기다려지는데 일단 디비저널 라운드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 램스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램스와 시카고 베어스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매우 추운 날씨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패스 효율이 낮은 환경에서 경기가 펼쳐졌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경기는 어떤 승패의 중요한 요인이 퍼스트 다운 컨버전이라거나 런과 패스의 선택 비율이라거나 투포인트 컨버전과 같은 전술적 의사결정이 승패를 갈랐습니다. 경기에 앞서서 맥베이는 막 날씨로 기자들이 계속 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진짜 있지 않았나, 날씨에 대한 영향이,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보란듯이 과도한 패스를 많이 선택했고요. 이것은 경기 초반에 리듬 상실로도 연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3쿼터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조정을 가져갔고요. 런 게임으로 리듬을 찾고 리드까지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의 베어스 디펜스는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오펜스에서 가져간, 헤드코치인 벤 존슨이 가져간 선택과 운영, 그것도 홈에서 배수진을 치는 듯한 굉장히 위험한 운영을 가져가면서 결국 위기를 자초를 했고요. 그 부담이 디펜스에게 전가되는 경기로 연결이 됐습니다. 사실 말씀해주신 대로 경기 전부터 날씨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래서 션 맥베이를 향해서 계속 게임 플랜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들어오고, 눈이 오고 비가 내리는 날씨에 스태포드는 뭐 약하다, 램스의 선수들이 불리하다, 이런 미디어들의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분명히 션 맥베이가 좀 긁힌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아이고 죄송합니다. 해설할 때도 사실 계속 강조했지만 이게 션 맥베이가 심할 정도로 러싱과 그리고 플레이 액션을 배제했고 샷건에서의 어떤 드랍백 패싱 게임을 고집했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너네가 예상한 대로 런 안 할 거야. 우리 패스만으로도 풀어갈 수 있어. 이런 좀 일종의 오기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 베어스 입장에서는 너무 받아치기 쉬운 구조였죠. 계속 외곽에서 예측 불가능한 뭐 니켈 코너백, 그리고 자칸 브리스커, 이런 세이프티들, 그리고 니켈 코너백들의 블리츠로 계속해서 변수를 창출했고요. 사실 이게 아니라 기존에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어떤 러싱 기반의 게임 플랜을 갖고 왔다면 뭐 진작이 경기가 좀 터졌을 것 같아요. 베어스가 초반에 좀 무모했던 고포의 실패도 있었고, 그래서 게임 플랜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든 경기였습니다. 그랬죠. 긁혔다는 표현 진짜 너무 좀 적합한 것 같은데 좀 티가 많이 났죠, 운영적인 측면에서. 그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베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조정에 성공을 했습니다. 런을 기반으로 해서 3쿼터 때 리듬을 찾아왔고 리드를 가져온 데까지 성공을 했죠. 하지만 벤 존슨과 션 맥베이의 코칭 퀄리티 차이는 이런 부분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베어스 쪽에 이제 날선 비판이라고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특정 선수들의 슈퍼플레이가 아니었으면 이 경기는 일찌감치 터지고도 남았을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자, 연장까지 간 게 기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효율 자체가 너무 낮았고요. 클러치에 대한 의존도가 과해도 너무 과했습니다. 디펜스는 잘했어요. 디펜스는 가짜 블리츠룩을 계속 보여주면서 정보에 혼선을 줬고요. 램스의 프로텍션 플랜을 계속 방해를 했어요. 안 그래도 과도한 드랍백 스냅을 가져갔는데 이것을 계속 방해를 했고요. 맥베이는 이게 안 통할 거다라고 판단이 되자 바꿉니다. 런으로 구조를 바꾸고 퀵게임, 그리고 한 리드를 통해서 드라이브를 지속하는 것을 선택을 했죠. 하지만 벤 존슨은 경기 초반부터 불필요한 고포의 상황을 스스로 자초했을 뿐만 아니라 조 튜니를 레프트 태클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맥파든을 레프트 가드로 쓰는 이 캔자스시티 칩스에서 썼던 운영을 차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었죠. 이 단판 승부에서 너무 과감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패스 프로텍션에서는 약간 효과적이었거든요. 근데 런 게임에서 이게 오히려 악수가 됐어요. 고포의 상황을 연출한 것도 결국 런이 제대로 안 풀려서였고요. 포스 앤 숏 상황에서 확실하게 공략을 못한 것도 결국에 런이 안 돼서였거든요. 또한 이렇게 무리한 고포의 선택을 했잖아요. 심지어 이번 경기에서만 한 게 아니죠. 패커스전에서도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정규 시즌 마지막에 케일럽 윌리엄스가 그 슈퍼 플레이를 하고 나서 거기서 저는 원포인트 컨버전 시도하는 거 보고 도대체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뇌절을 할 거면 끝까지 그냥 가야 되거든요. 이게 뇌절을 끝까지 가야 얘가 컨셉이 되는 건데 저는 여기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 판단이. 결과가 어떻게 됐든 투포인트 컨버전을 저는 갔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결국 패배를 했죠. 그래서 신랄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이번 경기의 패차, 이 책임은 상당 부분 저는 벤 존슨에게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벤 존슨의 시즌 업적 자체를 폄하하겠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번 시즌 정말 훌륭한 시즌 보냈고요. 박수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플레이오프에서 경험 부족, 이 아쉬운 운영과 선택, 이거는 개선을 해야만 더 큰 무대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여기고 다음 시즌에는 조금 더 차가운 머리로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사실 1차적으로 션 맥베이가 이상한 게임 플랜을 들고 오면서 베어스에게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이거를 결국 벤 존슨이 걷어찼죠. 마지막 원포인트 컨버전 얘기는 저도 정말 공감이 되고요. 뭐 전반이 아닌 그때 공격적이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패커스전과는 조금 다른 느낌인 게 패커스전은 사실 전반전부터 디펜스가 빠르게 무너지면서 벤 존슨이 조금 반강제적으로 과감한 고포잇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 선택이 어느 정도 정당화가 됐어요. 근데 이번 경기는 달랐습니다. 전반전에 디펜스가 램스를 너무 잘 막아줬거든요. 스태포드를 너무 잘 억제를 해줬어요. 이럴 때는 사실 고포잇이 아니라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서 리드를 잡고 후반전에 이 램스의 오펜스를 더 단순하게 만들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두 번의 이 전반전 고포잇 실패 이게 모두 아쉽게 득점을 하지 못했고 이 두 개가 모두 하필이면 또 안정적인 또 필드골 레인지였기 때문에 더 아쉬움이 남는 그런 운영 같아요.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아쉬움이 있고 결국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뭐 그래도 이번 시즌 시카고의 어떤 한 시즌 전체를 놓고 본다면 뭐 벤 존슨과 케일러 윌리엄스의 시즌은 뭐 개인적으로 정말 위대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 NFC 북부의 좀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두 좀 스타가 탄생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램스와 시카고 베어스의 경기 간단하게 리뷰해봤고요. 다음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와 시애틀 시옥스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인 경기였죠. 첫 플레이부터 샌프란시스코는 모든 게 꼬인 경기였고 시옥스는 매우 편안해진 상태로 플레이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시애틀 입장에서는 리드를 먼저 잡고 타임 오브 포지션을 확보하면서 천천히 운영하고 실수만 안 하면 된 그런 경기를 치르게 됐고요. 어떻게 해서든 리드를 벌려놓고 상대에게 패스를 강요해야 되는 플랜을 준비했던 샌프란시스코인데 스페셜팀 첫 번째 플레이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을 하고 나니까 나이너스가 준비했던 플랜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상황으로 연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이너스는 마음이 급해지죠. 그래서 턴오버, 포스다운 실패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됐고요. 이것은 결국 과정의 조급함을 통해서 유발된 결과다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불안한 부분, 가장 큰 부분은 샘 달럴드의 퍼포먼스였죠. 하지만 적은 공격 횟수 그리고 적은 야드만으로도 야금야금 점수를 벌려나가기 시작했고요. 디펜스와 스페셜팀이 만들어준 편안한 필드 포지션 그리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오펜스 운영을 통해서 초반에 승부를 사실 결정지었어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쵸. 사실 이 49ers 입장에서는 이 급해진 게 너무 눈에 보였던 경기였어요. 칼 셰너는 무리하게 굿포이트를 콜을 했고 첫 오프닝 드라이브에서도 굿포이트에 실패했고 여기서부터 뭐 사실 일찍부터 투스코 게임이 돼버렸고요. 이거는 그대로 브록 퍼디의 경기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죠. 이번 경기 퍼디의 타임 투스로 스냅을 받고 공을 던지는 데까지 걸린 평균 시간이 4.24초예요. 4.24초. 2016년 이제 넥스트젠 스탯이 이 지표를 측정한 이후로 한 경기 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브로퍼디는 공을 길게 들고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시애틀 시옥스의 포멜러시도 강했고 세븐맨 커버리지가 타이트했던 것도 있지만 사실 정규 시즌의 브로퍼디라면 이 언더니스 존에 생기는 어떤 쉬운 찬스들에게 따박따박 타이밍 맞게 공을 던지면서 아마 차곡차곡 전진했을 거예요. 하지만 브로퍼디는 점수가 너무 빠르게 벌어지다 보니까 이 언더니스 존들의 어떤 쉬운 기회들을 다 배제를 하고 더 긴 라우트들이 전개되기를 기다리다가 결국 타이밍을 놓치고 포켓을 뛰쳐나오는 장면들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물론 이게 정규 시즌의 퍼디의 어떤 공격적인 이런 다운필드 패싱 게임이 위협적이었던 것도 있지만 결국 이번 경기에서는 이런 좀 공격적인 시도들이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선수들은 패스를 계속해서 드랍했고
뭐 심지어 펌블도 있었고요. 그래서 퍼디가 했던 이런 공격적인 시도를 이 팀원들도 사실은 뭐 전혀 도와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적으로 퍼디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된 게 결국은 패착이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이너스의 오펜스는 구조적으로 무너졌어요. 이 나이너스의 오펜시블이 나쁜가? 절대 아니거든요. 트렌트 윌리엄스 돌아왔죠. 런블락은 리그 최상급 팀입니다. LA 램스와 함께. 하지만 오라인 5명만으로는 시애틀의 디펜시브 라인 4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버거웠어요.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운영적으로도 그렇고 누적된 부상, 선수들이 부상을 통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뎁스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플랜의 숙련도 자체는 떨어졌고요. 조지 키틀의 부상은 프로텍션뿐만 아니라 타깃들의 세퍼레이션 자체도 영향을 줬습니다. 이로 인해서 퍼디는 지속적으로 스크램블링을 강요받는 상황이 연결됐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드랍백 대비 비정상적으로 긴 시간 동안 볼을 들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패스는 제대로 연결이 안 되죠. 그리고 리드를 잃은 상황에서 시간은 계속 소요가 되고 턴오버까지 발생을 하면서 되려 시애틀에게 기회만 줘버리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반대로 시애틀은 시도만 많고 생산성이 떨어졌던 시즌 초중반의 런게임, 이 런게임이 시즌 중후반이 되면서 제대로 확립이 됐고요. 이번 경기에서 이게 폭발하게 됩니다. 특히 2명의 타이트엔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운영도 굉장히 좋았고요. 여기에 쿠퍼컵의 오랜만에 약진까지 돋보였던 경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과도하게 쿼터백의 효율에 크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공격 구조를 확립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애틀을 좀 선언하는 경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가오는 LA 램스와 시애틀 시옥스 경기에서 어떤 부분들을 주목해보면 좋을까? 일단 전술적인 부분은 제가 네이버 블로그의 칼럼에 좀 자세히 써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좀 전술 외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LA 션 맥베이라는 헤드코치, 이 션 맥베이 헤드코치가 추구하는 플레이 디자인, 그리고 쿼터백인 매튜 스태포드, 이 명전에 갈 쿼터백, 그리고 푸카나쿠아의 존재, 여기에다가 레드존에서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돌아온 드반테 아담스까지, 이 오펜스 측면에서는 램스가 확실히 우위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케빈 나슨도 돌아왔죠. 반대로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디펜스가 팀 정체성의 중심이었죠. 그렇게 이 경기는 램스의 오펜스가 시애틀의 디펜스를 주도적으로 흔들 수 있을 것인지가 핵심인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램스 입장에서 문제가 있어요. 체력적으로 정신적인 소모가 있어요. 스케줄상, 물리적인 이동상 이게 있어요. 램스가 지금 계속 플레이오프 경기를 원정으로 치렀거든요. 그래서 미국 지도를 그려보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거리를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추위 환경에서 지난 시카고 베어스 경기를 치렀죠. 접전이었습니다. 심지어 연장전까지 가면서 누적된 피로가 쌓였어요. 반대로 시애틀은 램스보다 하루 더 쉬었고요. 한 경기 덜 치렀고요. 주전들은 심지어 스냅도 20스냅 이상 덜 치렀습니다. 덜 소화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준비 여건이 낮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경기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NFL의 역사들을 봤을 때, 제가 그동안 봤던 모든 플레이오프 경기들을 봤을 때 이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시애틀은 초반부터 강한 트렌치 싸움과 런을 기반으로 한 템포 통제에 매진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램스가 리듬을 못 찾게 하는 거죠. 빠른 템포와 리듬을.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경기를 느리게 풀어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램스는 경기 초반에 오펜스를 좀 빠른 템포로 풀어나가려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100% 공감을 하고요. 사실 시옥스의 오펜스는 지난 이 샌프란시스코 경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굉장히 타이트엔드를 여러 명 쓰고 무겁고 이 선수들을 이 오펜시브 라인에 가깝게 배치시키는 굉장히 응축된 퍼스널과 포메이션으로 굉장히 피지컬한 런 게임을 아마 준비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계속 사실 샌프란시스코 디펜스는 박스의 숫자를 채우고 이 박스를 무겁게 가져갔음에도 결국 시옥스의 런을 막지 못했거든요. 시옥스는 센터를 중심으로 양쪽에 타이트엔드와 와이드 리시버를 배치하면서 굉장히 대칭되는 포메이션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샘 다놀드가 계속해서 디펜스를 읽으면서 러싱의 방향을 이제 180도 플립하거나 러싱에서 플레이 액션으로 플레이를 바꾸거나 플레이 액션에서 러싱으로 바꾸는 이런 어떤 오디블들을 통해서 상대 디펜스를 너무 잘 공략을 해냈고요. 핵심적으로 결국 양쪽의 엣지들을 향한 어떤 런블락이 굉장히 잘 되면서 이 케네스 워커는 태클 바깥쪽을 향한 어떤 아웃사이드 런에서 엄청난 생산성을 보여줬습니다. 타이트엔드 AJ 바너, 에릭 소버트, 그리고 리시버 쿠퍼컵 이런 선수들이 엣지에서 생기는 어떤 앵글의 우위를 바탕으로 굉장히 런블락에서 좋은 모습들 보여줬고, 이런 걸 바탕으로 아웃사이드 런에서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램스 전에서도 비슷한 걸 꺼내들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램스의 디펜스는 좀 샌프란시스코 디펜스와 좀 다르죠. 훨씬 더 이 변장 커버리지에 더 능하고요. 스턴트라던가 블리츠 이런 거에 사실 굉장히 더 능한 팀이에요. 정말 다이나믹한 프리스냅과 포스냅, 이 스냅 전과 후의 변화를 가져가는 디펜스고 이번 경기에서도 아마 그런 비슷한 플랜을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샘 다널드와 이번 시즌 첫 맞대결에서 램스 디펜스가 사실 4번의 인터셉션을 빼앗아 냈을 때처럼 결국 패싱 시츄에이션에서는 이 다놀드에게 함정을 계속 놓고 선수를 계속 로테이팅 시키면서 아마 인터셉션을 노릴 거고요. 런에서는 아마 램스의 이 엣지들, 라인베커들 그리고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들 모든 선수를 계속 스냅 전과 후에 이 갭 어사이먼트를 계속 바꾸면서 갭 익스체인지를 계속 가져가거나 뭐 런 블리치를 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런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변화를 주면서 시옥스가 프리스냅에서 스냅 전에 가져가는 어떤 러싱 방향에 대한 설정 그리고 어떤 런과 플레이 액션 사이의 이런 이 어떤 선택들을 아마 무너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우려가 되는 지점이 하나 있죠. 바로 잭 샤보넷의 이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이번 러닝백이 빠졌다 이상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건 시애틀에게 매우 큰 이슈입니다. 이 서드다운 상황에서 핵심 자원이고요. 케네스 워커가 못하는 이 패스 프로텍션 지원도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레드존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옵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캐스 워커가 1번, 잭 샤보넷이 2번 이런 타입의 팀이 아니고요. 기여도만 놓고 보면 동등한 자원이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원이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콜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캐스 워커의 부담이 커지면 효율성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와중에 긍정적인 점을 찾자면 나이너스전에서 드러났죠. 2명의 타이트 엔드, 에릭 사우버트와 AJ 바너 이 두 선수가 말도 안 되게 좋은 플레이를 펼쳤거든요. 그것도 러싱 게임에서 이 16주차 램스전 사우버트가 경기 끝냈죠. 2포인트 커버를 받아내면서 그리고 AJ 바너도 경기 중간에 추격 터치다운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래서 이 경기도 시애틀의 오펜스에서 갖고 있는 두 가지 문제 이 샤브네의 빈자리, 샘 다널드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 이것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사우버트와 바너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두 선수가 블락킹 지원뿐만 아니라 리시빙 그리고 럼블락킹까지 전부 포함해서 두 선수가 무조건 좋은 경기를 치러줘야만 한다. 안 그러면 어려울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스페셜 팀에 대한 얘기도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지난 이제 16주차 맞대결을 생각을 해보면 뭐 라시드 샤이드의 펀트 리턴 터치다운도 나왔고 램스의 이 해리스 메비스 이 어린 키커가 시즌 유일하게 필드골 미스를 한 경기도 그 경기였고요. 이런 어떤 스페셜 팀에서 나온 어떤 실수들 그리고 어떤 활약들이 이 경기 모멘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뭐 라시드 샤이드는 지난 경기 사실 킥오프 터치다운을 기록한 선수이고 리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리그 최고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샤이드에게 리턴할 기회를 아예 원천 봉쇄하는 그래서 어떤 램스의 스페셜팀 입장에서는 훨씬 디테일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뭐 펀트에서는 뭐 거너를 더 많이 배치한다든지 뭐 킥오프에서는 뭐 더 낮은 어떤 너클볼을 통해서 머프를 유도한다든지 어떤 이 경기만을 위한 라시드 샤이드를 상대했을 때 필요한 어떤 이 경기만을 위한 스페셜팀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라시드 샤이드의 존재감 자체는 아마 션 맥베이가 경기 중에 이 굿포이드 하는 이 굿포이드 의사결정에도 아마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또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션 맥베이는 최근에 그랬던 것처럼 그냥 터치백 유도할 수도 있어요. 킥오프 같은 상황에서. 그쵸. 최근에 그랬거든요. 변수를 싫어하는 양반이라서 다이나믹 킥오프 도입된 이래로 리터에서 변수 난 거 싫다. 초반에 램스가 스페셜팀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시즌 중후반 들어서 킥오프를 그냥 바깥으로 차요. 일부러. 그냥 리턴하지 마 이러면서 멀리 차는 것을 좀 선호를 했거든요. 근데 이 경기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맥베이는 그쵸.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는 양반이에요. 예상치 못한 변수를 극도로 싫어하는 코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맥베이 이런 스페셜팀 상황에서 선택 역시도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부분 에디님께서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램스 입장에서는 스페셜팀에서 변수 없이 오펜스의 난타전으로 가면은 오히려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도 제가 칼럼에서 준 타이텐드라고 정의를 했던 이 푸카나쿠아 또는 조던 위팅턴 이런 선수들이 이런 리시버들이 계속해서 모션하고 블락킹하고 언더니스에서 공받고 스크린 패스 받고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공간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이게 16주차 때 사실 잘 통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경기 때처럼 스태퍼드가 드랍백을 할 때마다 오픈 스페이스가 나오는 장면이 연출이 되면 맥베이는 원하는 리듬을 되찾고 편안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거거든요. 또한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 특히 푸카나쿠아에 대한 공간 창출이 디펜스 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럽다. 이러면 시애틀 입장에서는 마이크 맥도날드가 나쿠아 쪽에 디펜스 인력을 추가적으로 할당을 할 수도 있죠. 맥베이는 오히려 이것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이걸 유도를 해서 과연 공간을 얼마큼 잘 만들어 나갈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시애틀 입장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통제를 할 수는 없어요. 푸카나쿠아랑 드반테 아담스랑 위팅턴을 경기 내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팀은 리그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인 싸움에서 일단 두조독으로 먹고 들어가는 것을 1차적인 플랜으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시애틀은 트렌치 싸움, 램스는 2선과 3선에서 발생하는 또는 언더니스에서 발생하는 이 스페이싱 싸움, 이것이 경기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사실 계속 패싱 게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애틀 시옥스는 뭐 어차피 세이프티 2명 뒤에 물리고도 이 박스에 선수 배치 적게 하고도 러싱을 잘 막는 팀이에요. 그래서 램스가 아무리 런을 하기 좋은 환경이 있어도 반드시 러싱이 막히는 순간이 경기 내내 찾아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뭐 명확한 패싱 다운에서 이거를 스태포드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두 경기 이 플레이오프에서 스태포드를 보면 특히 패싱 시츄에이션에서는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떤 디펜시브 백들의 블리츠 이런 것들에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사실 정규 시즌이라면 성공시켰을 패스들의 이 0점이 너무 많이 빗나가는 문제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팬서스전에서 생겼던 어떤 이 오른손에 부상이 좀 여파가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다운필드로 공을 뿌렸을 때 이 패스의 0점이 좀 많이 벗어나고 있고 이게 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도 있고요. 제이님께서 이제 칼럼에서 적어주셨듯이 이 시애틀 디펜스는 블리츠 활용률이 리그에서 최하위권입니다. 하지만 블리츠를 콜했을 때, 블리츠를 수행했을 때 압박 생산율이 리그 최상위권이에요. 그만큼 블리츠를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잘 콜하고 있고, 프리스냅에서의 어떤 좋은 변장을 통해서 트렌치에서도 수적 우위를 가져가고 다운필드에서도 뭐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굉장히 크리퍼, 심프레셔 그리고 5앤 블리츠 이런 것들의 디자인이 너무 뛰어나요, 맥도날드가. 그렇기 때문에 시애틀은 아마 지난 경기 샌프란시스코전과는 다르게 조금 더 이 블리츠를 통해서 이 지금까지 스태포드가 플레이오프에서 고전했기 때문에 좀 더 이 블리츠 비중을 늘리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이 블리츠 상황에서 결국 스태포드가 지난 두 경기처럼 고전한다면 이거는 램스에게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태포드가 블리츠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굉장히 중요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잘 들었습니다. 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 헤드코치의 경기 운영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번 플레이오프도 그렇고 예전 플레이오프도 그렇고 플레이오프 경험이 부족한 헤드코치들이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시카고 베어스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잭슨빌 제겨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 상대적으로 플레이오프 경험이 부족한 시애틀의 코치진, 특히 마이크 맥도날드의 샌프란시스코전 경기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램스전 좀 어떨 것 같은지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을 때는 카일 셰넌에 비해서 마이크 맥도날드의 어떤 경기 운영이 좀 걱정된다였는데 오히려 좀 반대되는 운영이었죠. 킥오프에서 사실 터치다운이 나왔고 49ers 쪽에서 오프닝 드라이브에서 어떤 고포의 실패가 연이어서 발생하면서 사실 이 마이크 맥도날드는 이 큰 변수 없이 굉장히 편하게 보수적으로 잘 운영을 가져갔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반대로 카일 셰넌이 좀 공격적인 곱포이트를 계속 남발을 하다가 모멘텀을 내주고 모멘텀을 되찾아올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스스로 차버린 그런 결과로 연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마이크 맥도날드가 지금까지 보여준 한 경기지만 이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준 어떤 경기 운영 자체는 굉장히 변수를 없애는 방향으로 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운영을 한다, 이런 인상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 프리뷰에서 시애틀보다 나이너스의 손을 들어준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젊은 헤드 코치들이 의뢰 저지르는 플레이오프에서 실수들, 위험하거나 너무 안일한 운영, 이 밸런스를 잡지 못하는 부분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맥도날드는 매우 냉정하게 경기를 운영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운영적으로도 그렇고 무리한 선택을 전혀 안 했습니다. 굿포잇을 막 유혹받는 상황에서도 안 해요. 그냥 필드골 차, 이런 선택하는 거. 경기가 터진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주전들을 적당한 선에서 활용을 하고 확실히 세기가 바뀌었다, 이건 절대 못 이긴다 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후보들을 출전시키는 그런 선택, 저는 이런 노련함이 맥도날드 쪽에서 나와서 굉장히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이것을 잘 이어나간다면 시애틀 쪽에서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가오는 LA 램스와 시애틀 시옥스 경기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님 먼저 의견 주시면요. 결국은 이 양팀 쿼터백들이 서로 갖고 있는 어떤 이슈들을 이겨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고요. 다널드는 이번 정규 시즌 이 램스전 2경기에서 인터셉션이 6번 있었거든요. 그만큼 패스 상황에서 어떤 턴오버 이슈가 항상 있는 선수예요. 특히 램스를 만났을 때. 그래서 이거를 이겨내느냐가 다놀드 쪽에서는 관건이 될 것 같고, 스태퍼드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최근 폼이 정규 시즌에 비해서 많이 죽어 있습니다. 다운필드 패싱 게임이 원활하게 풀리지 않고 있고, 이게 이번 2경기가 아니라 지난 16주차 경기처럼 스태퍼드가 다운필드 패싱 게임을 풀어줘야만 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저는 다놀드 쪽에 좀 더 손을 들어주고는 싶어요. 사실 이 램스와의 16주차 경기에서 결국 4쿼터에 보여준 모습들, 결국은 램스의 디펜스를 어느 정도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 폼도 사실 다놀드가 훨씬 좋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어떤 체력적인 우위도 있고 로맨필드라는 홈 어드밴티지도 있고, 그리고 최근의 폼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저는 23대 21 굉장히 타이트하지만 시애틀 시옥스가 승리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애틀 시옥스가 23대 21로 이길 것이다. 자, 이런 예상 해주셨고요. 여기서 돌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경기에서 샘 다널드가 샌프란시스코 경기에서 보여줬던 형태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라고 한다면 플레이오프 샘 다널드에 대한 평가를 뒤바꾸실 생각 있으신가요? 그래도 안 돼요? 2경기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최근 이 정규 시즌부터 이 후반기의 모습만 보면 샘 다널드 굉장히 잘했잖아요. 네. 그래서 글쎄요, 이번 경기까지 잘해준다면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 있던 어떤 편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놀드에 대한 평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슈퍼볼까지 우승을 해낸다면 그때는 정말 180도 바뀌지 않을까. 슈퍼볼까지 봐야 된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미국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이 다 이 얘기를 해요. 샘 다널드 플레이오프 얘가 단점이다. 다 샘 다널드를 지목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경기에서 시애틀이 불리한 이유를 얘기할 때 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샌프란시스코 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샘 다널드가 극복을 했죠. 심지어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 물론 팀이 도와준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극복을 했습니다. 근데 그쵸. 램스 전마저 극복을 하면 저는 그 다음에 이 분석가들, 이 전문가, 패널들, 선수 출신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분들의 발언이 얼마나 바뀔지가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도 한번 예상을 해보면 일단 썩어도 준치라고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전력이 절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무너뜨렸죠. 와일드카드 경기에서. 그리고 그 전에 시카고 베어스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를 상대로 통합 90점을 뽑아낸 또 오펜스입니다. 그 주요 전력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로 나이너스를 압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단점으로 지목했었던 맥도날드의 이 첫 번째 플레이오프 경기, 그리고 샘 다널드의 턴오버 이슈 역시도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만큼 시애틀은 현재 저력이 있다. 그냥 하이프된 게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표면적인 뎁스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LA 램스가 우위라고 생각합니다. 로스터만 놓고 보면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세컨더리가 램스는 단점으로 계속 지목받고 있는데 실질적인 지표를 보시면 세컨더리가 스페이싱을 많이 내주는 건 맞아요. 야드도 많이 내주긴 하는데 오히려 공을 던져라는 식의 운영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터셉션 많이 하고 있고요. 패스 디펜스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디펜스가 단점으로 지목받는 것에 비해서 만만한 디펜스가 절대 아닙니다. 패스를 편하게 던질 수 있는 디펜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치열할 것이며 만만치 않을 것이다. 양팀 모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치명적인 실수가 한쪽에서 반복되지 않는 한 경기가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경기 예측이 정말 어렵긴 하지만 에디님께서도 말씀해주신 이 스페셜팀 쪽에서 우위, 그리고 홈 어드밴테이지로 인해서 저 역시도 한 끗 차이로 시애틀이 이 경기를 이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점수차가 원 포지션 이내로 날 것 같고요. 저는 30대 27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이렇게 시애틀과 LA 램스의 경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덴버 브론코스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시작 전부터 시끌시끌하죠. 친정팀을 상대하게 된 덴버 브론코스의 쿼터백 제럿 스티덤, 그리고 드레이크 메이가 이끌고 있는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이 경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제럿 스티덤을 잘 알고 있는 코치가 현재 패트리어츠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조시 맥다니엘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기 승자가 과연 누가 될까? 먼저 디비저널 라운드부터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팔로 빌스와 덴버 브론코스의 경기 한번 가볍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스 입장에서는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경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높은 생산성을 무려 덴버 브론코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기록을 했죠. 성공을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5번의 턴오버가 너무나도 치명적이었던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판정 이슈 같은 거는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양쪽 모두 할 말이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덴버는 이러한 다운 억제보다는 턴오버로 인한 소유권 전환, 이걸 통해서 이번 시즌 내내 승리를 따왔던 팀이거든요. 위기를 극복했던 팀이거든요. 그리고 션 페이튼은 재밌게도 이 경기에서 빌스의 치명적인 런디 패스를 반복해서 정면으로 돌파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잘하는 콜을 하자, 우리가 잘하는 경기 운영을 가져가자 라고 풀어나간 부분, 저는 좀 인상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좀 모션 빈도를 굉장히 높게 가져간 부분이 특징이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패싱과 결합할 때 모션을 더해서 준비한 플레이에 대한 어떤 혼선을 상대에게 던져주고 디펜스의 로테이션을 혼란을 강제로 유발한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그렇죠. 사실 이 덴버의 디펜스는 이번 시즌 지표상으로 놓고 보면 턴오버를 만들어내는데 사실 꽤 고전했습니다. 모든 지표가 최상위권이었지만 턴오버 지표만 리그 하위권이에요. 근데 이게 시즌 전체를 놓고 보면 그 몇 번 안 되는 턴오버들이 경기의 모멘텀상에 굉장히 중요할 때 항상 나왔어요. 뭐 자이언츠전도 그랬고 칩스전, 패커스전, 사실 이런 턴오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경기들 많았고 이번 경기도 그랬다. 그래서 사실 후반전 동점을 이 덴버 디펜스가 허용하면서 많은 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조시 앨런이라는 선수에게 4번의 턴오버를 뺏어냈고 제임스 쿡에게까지 턴오버를 만들어낸 이 디펜스가 결국은 할 일을 다 해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덴버 브론코스의 어떤 오펜스 입장에서 보면 지난 두 경기와는 지난 어떤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와는 좀 전혀 다른 그런 게임 플랜을 들고 왔습니다. 시즌 중반에 보닉스가 좋았을 때 그 경기 플랜을 다시 꺼내 들었고 보닉스를 살려내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운필드에 공을 뿌리도록 요구를 했고 그게 나름 성공적으로 작용을 했죠. 하지만 모두가 아시다시피 안타깝게 이제 골절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이 됐고 백업 쿼터백이 이제 챔피언십에 나오게 된 상황인데 이 경기는 사실 굉장히 보닉스에게 박수를 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경기를 보는 도중에 보닉스가 언제 다친지 전혀 몰랐어요. 끝나고 나서 알았거든요. 네. 그만큼 보닉스는 이 어떤 부상을 좀 끝까지 잘 숨겼고 본인의 리더십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끝까지 이 팀을 끌고 갔다는 점에서 정말 크게 박수를 쳐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절이 된 상태에서 걷고 뛰었어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션 페이튼이 나와가지고 보니스 부상당해서 수술합니다. 프레스 컨퍼런스 할 때 이게 뭔 소리야 했거든요. 전조가 없었잖아요. 경기 중계 화면에. 그래서 진짜 한편으로는 좀 충격적이었고 보닉스도 정말 대단한 멘탈리티를 가진 선수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제 스티덤이 어느 정도까지 션 페이튼의 플레이북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정말 관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휴스턴 텍산즈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경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궂은 날씨 속에 진짜 정신없이 진행된 경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텍산즈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패트리어츠의 디펜스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붕괴가 된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패츠는 날씨를 고려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LA 램스의 맥베이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상대의 런을 철저하게 봉쇄하는 정렬과 운영을 선택을 했고요. 이것은 텍산즈의 러닝백인 우디막스의 효율성 하락 그리고 턴오버로 연결이 됐습니다. 여기에 패싱 다운을 강제한 상황에서 그제서 블리츠와 커버리지 인원 증가 요거를 활용을 해서 스트라우드가 큰 어려움을 겪게 하다 보니까 블리츠 상황에서 컴플리션이 3할대에 그쳤습니다. 33%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인터셉션도 2개가 나왔죠. 이러면 스트라우드는 경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디펜스의 좋은 퍼포먼스에 결국 패배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 경기는 왜 슈퍼스타 리시버가 필요한가? 이거 뭐 버팔로 빌스에게도 통하는 얘기인데 왜 1번 리시버가 중요한가? 이거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기이기도 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콜린스의 공백이 있던 팀, 스테판 딕스가 있는 팀, 이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났죠. 특히 패트리어츠는 스테판 딕스의 터치다운. 저는 아름다웠습니다. 그 장면이. 이렇게 공을 잡을 수가 있구나. 스테판 딕스 한물 같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1번 리시버 클래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4쿼터 상황에서 이 컨버전, 아주 중요한 컨버전 만들어낸 플레이, 그것도 대단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인상적인 경기였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쵸. 사실은 경기 보신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이 양팀 쿼터백들, 이 CJ 스트라드와 드레이크 메이가 모두 좀 정신이 나간 듯한 그런 경기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경기가 진행될수록 정신을 빨리 차린 쪽은 드레이크 메이였고 CJ 스트라우드는 결국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그래서 사실은 스트라우드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오펜시브 라인이 버텨주지도 못했고 리시버들도 사실 드랍을 남발했고 뭐 팀원들이 도와주지 못한 것도 팩트지만 개인적으로는 스트라우드의 책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특히 이 두 쿼터백들에게 가장 차이가 났던 거는 이 정확도, 패스 정확도였던 것 같습니다. 스트라우드가 사실 1년 차에 보여줬던 모습들 굉장히 타이트 윈도우에도 정확한 패스를 꽂아넣고 우리 팀 리시버의 움직임과 상대 디펜스의 커버리지를 파악하고 공간에다가 예측 기반 패스들을 꽂아주던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이번 시즌 내내 그랬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뭐 인터셉션도 한 번은 뭐 리시버의 어떤 드랍이 있기도 했지만 나머지는 사실 스트라우드가 좀 더 정확한 패스를 던졌더라면 인터셉션으로 연결되지 않았을 그런 패스들이었고요. 반면에 드레이크 메이는 달랐죠. 3번의 터치다운 장면에서 모두 패스를 통한 빅플레이가 나왔고 이 플레이는 모두 맨 커버리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첫 2번의 터치다운은 이 텍산스 디펜스 자체가 변장이 또 적기 때문에 이 패트리어츠에서 리시버와 세이프티의 매치업을 만들어 놓고 굉장히 잘 공략을 했고요. 마지막 터치다운 리그 최고의 코너백이 데릭 스팅리를 상대로 나온 이 드레이크 메이 뒷볼이 있었죠. 이 3번의 어떤 드라이브에서 모두 드레이크 메이는 정말 정확한 패스들, 맨 커버리지를 상대로 정말 정확한 패스들을 던져줬습니다. 결국은 타이트한 맨 커버리지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정확한 패스를 뿌리는 거잖아요. 메이가 아주 이 스트라우드와는 조금 다른, 결이 다른 이 패스 정확도를 보여줬고 이 혹독한 환경에서조차도 이 빛났던 드레이크 메이 패스 정확도는 정말 좀 톰 브레이디가 생각난다. 정말 왜 톰 브레이디의 후계자라고 하는지 알겠다 이런 수준으로 굉장히 인상적인 어떤 그런 패스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드레이크 메이가 왜 이번 시즌 MVP 후보인지 좀 스스로 증명을 하면서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디님께서 이런 극찬 사실 잘 안 하시는데 톰 브레이디가 그쵸. 생각날 정도로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너무 거면 패스들이 진짜 예뻤어요. 퀄리티가 좋았어요. 네, 예뻤어요. 예측도 그쵸. 잘했고 그거를 케이션 부티도 그렇고 스테판 딕스도 너무 잘 잡아줬고 그래서 참 패트리어츠 좋은 경기 치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디비전 라운드 경기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패트리어츠와 브론코스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쿼터백입니다.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 쿼터백 매치업이 이 경기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드레이크 메이는 뛰어난 정규 시즌 활약과 함께 현재 MVP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브론코스 보닉스를 대신해서 출전하는 제러 스티덤 단 4번의 선발 출전 경험만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면 이거 무조건 패치가 이기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죠. 미식축구라는 종목이 그렇게 돌아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살펴봐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패트리어츠 쪽 드레이크 메이가 포스트 시즌에 4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긴 했는데요. 10개의 색을 당했고요. 6개의 펌블이라는 치명적인 턴오버성 플레이도 같이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큰 변수입니다. 이 휴스턴전 같은 경우에는 날씨 변수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브론코스가 갖고 있는 이 브론코스 디펜스가 갖고 있는 플레이메이킹 능력, 색 생산성 이런 거를 보면은 드레이크 메이가 갖고 있는 턴오버성 플레이가 마냥 확률 낮은 변수로 취급할 수가 없어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덴버 디펜스의 키는 이 색이거든요. 상대 쿼터백을 압박하는 능력. 그래서 메이에게 강한 압박 디펜스를 던지고 그래서 메이가 패스를 잘 풀어나가는 리듬을 끊어내고 이런 공격성과 신중한 사이에서 균형을 강제받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다니엘스 역시도 이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프레셔 상황에서 명백한 솔루션을 제공을 해야 되고요. 체크다운 옵션, 추가적인 프로텍션 인원 당연히 넣어야 되고요. 짧은 외곽 라우트를 활용을 해서 메이의 프레셔가 노출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이 프레셔에 대한 압박을 최소화시켜줄 장치를 여러 개 2, 3차 플랜으로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치 입장에서는 메이에게 브론코스 디펜스 선수들의 손이 닿게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잘 썼던 헤비 퍼소넬, 그다음에 전보 패키지, 이것으로 덴버의 어떤 서브 패키지라거나 블리치 패키지를 제안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네요. 어느 정도 동감을 하고요. 결국 말씀해주신 대로 이 덴버 디펜스 입장에서는 드레이크 메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결국 턴오버를 통해서 오펜스에게 정말 끊임없는 기회를 갖다 줘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지난주에도 사실 CJ 스트라우드가 전반에만 4번의 인터셉션을 던질 때 패트리어츠가 도망가지 못한 이유, 결국 텍사스 디펜스가 이 드레이크 메이에게 계속 턴오버를 만들어내면서 이 메이를 잘 억제해줬기 때문이잖아요. 결국 덴버의 디펜스는 지난 경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조시 앨런에게 그랬던 것처럼 턴오버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메이의 드라이브를 최대한 빨리 끊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초반에 만약에 어떤 이렇게 턴오버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한두 번 스코어를 내주게 된다면 경기는 굉장히 원사이드한 경기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패트리어츠 입장에서 덴버 브론코스의 디펜스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3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이 런 디펜스, 러싱이고요. 두 번째는 이 어떤 후판과의 이 커버리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컨더리에서 그리고 라인베커 사이에서 나오는 이 미스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3가지라고 보는데, 사실 지난 덴버전 그리고 버팔로 빌스전의 경기를 복귀해 보면 이 덴버는 헤비 퍼스널을 상대할 때 이 3-4 디펜스이기 때문에 이 5명의 디펜시브 라인이 스크리미지 라인에 정렬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여기서 패트리어츠 오펜시브 라인이 런 게임에서 이 5명을 온전히 제어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빌스가 했던 방식은 11 퍼스널을 꺼내놓고 3명의 리시버를 꺼내놓고 이 브론코스의 디펜스에게 가벼운 니켈 디펜스 5명의 디펜시브 백을 활용하고 이 스크리미지 라인에 4명의 디펜시브 라인을 강제하는 그런 퍼스널을 꺼내 들면서 내곽에서는 더블팀을 가져갔고 외곽에서는 리시버들과 타이트엔드의 어떤 핀블락, 크랙블락으로 이거를 런을 풀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패트리어츠가 오히려 헤비 퍼스널보다는 좀 라이트한 퍼스널을 꺼내놓고 이 브론코스 디펜스가 니켈 패키지, 다임 패키지를 꺼내든 상황에서 러싱을 풀면은 오히려 더 쉽게 풀릴 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패스에서는 당연히 선수들을 스프레드 시키고 매치업의 어떤 우위를 가져갈 필요가 있겠죠. 지난 텍사스전에서 리시버와 세이프티와의 매치업에서 우위를 가져갔던 것처럼 이 사실 덴버 브론코스의 디펜스 쪽을 보면 이 패트릭 설텐을 제외하면 어떤 탈라노와 후판가라던가 라일리 모스라던가 그리고 라인베커들 스터너드, 알렉스 싱글턴 커버리지가 아주 엘리트하지 않단 말이죠. 지난주 빌스전에서도 나타났지만 후판과 커버리지에서 분명히 약점이 있는 선수고 라일리 모스도 시즌 내내 공략이 당했던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잘하는 어떤 매치업 조작을 통해서 이겨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마리오 더글라스라던가 케이션 부티 그리고 패스 캐치가 할 수 있는 트레비언 핸더스 이런 선수들을 계속 슬롯에 놓고 매치업 조작을 통해서 충분히 공략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이제 미스커뮤니케이션 문제예요. 덴버 브론코스의 어떤 후반기 경기들을 보시면 경기마다 한두 번씩 꼭 나오거든요. 이 라인백과 그리고 코너백 세이프티 사이에 커버리지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한두 번씩 나오고 이 과정에서 빅플레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빌스는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션 쉬프트 통해서 이 디펜스 계속 흔들 필요 있고 미스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낸다면 어쨌든 이 패트리어츠가 자랑하는 빅플레이들이 아마 여러 번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난공불락의 어떤 이 리그 최고의 디펜스라고 하지만 분명히 공략 포인트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식축구에서는 특히 NFL에서는 절대적인 강자와 절대적인 약자라는 건 없죠. 그렇죠. 지금 에디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제가 예상하는 패치의 운영 방식과 에디님이 생각하시는 운영의 방식이 다르죠. 예상하는 게. 저는 패트리어츠가 그동안 잘 썼던 전공법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고, 에디님께서는 이전 경기들 특히 빌스전 좀 참고를 해서 약간의 변주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연 패트리어츠가 어떤 식으로 덴버를 공략을 하게 될지, 덴버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 덴버가 플레이오프에서 보였던 운영을 반복할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복귀 선수들 건강에 달렸다고 봅니다. 일단 닉스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끝났어. 스티덤으로 가야 돼. 다행히 긍정적인 부분은 J.K. 도빈스가 프랙티스에 복귀를 했습니다. 매우 반가운 지점이죠. 그리고 여기에 센터인 루크 와텐버그도 IR에서 일단 복귀시킬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팻 브라이언트도 훈련에 참여를 했고요. 트레이 프랭클린도 제한적으로 참여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훈련에 돌아왔습니다.
이 문제는 가능성은 열렸어요. 하지만 이 가능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렇듯이 0%에서 100%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와텐버그는 경기 참여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에 2번 센터인 알렉스 포사이드가 기존에 그랬던 것처럼 출전할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현재 포사이스도 발목 부상으로 제한된 훈련을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당연히 주전 쿼터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전 쿼터백이 없다라는 것은 플랜 A를 못 쓴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경기 플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런만으로도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휴스턴 경기에서 우리는 봤죠. 패트리어츠의 디펜스가 런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패트리어츠의 디펜스는 이번 시즌 내내 보여줬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또한 어떤 맨 커버리지에서 쿼터스 커버리지로 전환하는 부분이라거나 블리츠 운용을 통해서 모션 기반의 프리스냅 리드를 설계를 망가뜨리는데 특화된 디펜스를 이번에는 패트리어츠가 이번 시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브론코스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 패스라거나 야드부터 캐치에 기대는 상황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위험을 제한한 보수적인 패싱 구조, 이 특징 요거는 단판 승부에서 리드를 잃었을 때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션 페이튼은 경기 중간에 아마 조정을 강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닉스도 아닌 스티덤으로 이게 잘 될까?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좀 약간 걱정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사실 스크린 패스 그리고 야드 애프터 캐치에 기대는 어떤 그런 플레이들이 주가 될 거라는데 저도 100% 동감을 하고요. 이게 뭐 보닉스가 아닌 백업 쿼터백 이 제러 스티덤이기 때문에 브론코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고 그리고 시즌 막판 이제 덴버가 보여줬던 어떤 러싱과 킥게임 빠르게 공을 뿌리는 이 킥게임 기반의 게임 플랜이 아마 이번 경기에서도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복잡한 패트리어츠의 변장 커버리지 그리고 공격적인 블리츠를 맞이해서 스티덤에게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다운필드에 공을 뿌려라 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무리고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 보고요. 스크린 그리고 어떤 프리스냅 RPO 기반의 짧은 플레이들 빠르게 스티덤이 공을 뿌릴 수 있게 도와주고 공을 받은 선수들의 어떤 야드 애프터 캐치 능력을 극대화하는 뭐 그런 오펜스를 1차적으로 가져올 거고 복귀할 어떤 JK 도빈스 그리고 강력한 오펜시브 라인에 기반한 런 게임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옵션을 통해서 한 플레이당 3에서 5야드를 계속해서 야금야금 전진하면서 한 드라이브를 굉장히 잘게 쪼개고 이 타임 오브 포지션을 지배하는 어떤 게임 플랜을 들고 올 것으로 아마 예상이 됩니다. 결국 드레이크 메이를 최대한 필드에서 배제하는 게임 플랜. 이 선수가 아예 필드에 들어오지 못하게 오펜스에서 한 드라이브에서 15번의 플레이를 하고 8분, 9분을 소유하는 그런 게임 플랜이 반드시 성공을 해야만 덴버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게임 플랜이 무너지는 경우가 사실 시즌 중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결국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러싱이 막히면서 계속해서 쿼터백이 패스를 던질 수밖에 없는 어떤 서드 앤 롱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드라이브를 어쨌든 잘 7, 8분 잘 끌고 가지만 결국 레드존에서 터치다운을 기록하지 못해서 필드골을 마무리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결국 이 게임 플랜이 망가지는 대표적인 경우거든요. 첫 번째로 이 리그 최고의 오펜시브 라인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지금 최고의 런 디펜스를 보여주고 있는 패트리어츠의 디펜시브 라인 이 맞대결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텍산스의 오펜시브 라인과 덴버의 오펜시브 라인은 사실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런에서 그래도 조금 승부를 볼 구멍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 레드존 디펜스예요. 이 재밌는 점이 패트리어츠의 디펜스가 사실 정규 시즌 레드존 진입을 가장 적게 허용한 디펜스입니다. 하지만 레드존에서 한 번 이 레드존을 허용했을 때 터치다운을 또 허용한 비율은 리그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해요. 리그 30이에요. 그러니까 레드존 디펜스가 리그 30이에요. 그만큼 브론코스 입장에서는 어쨌든 레드존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희망은 있다라는 얘기고요. 어쨌든 길게 드라이브를 끌고 와서 이거를 터치다운으로 연결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만 할 수 있다면 그래도 백업 쿼터백이라도 어느 정도의 좀 비벼볼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좀 변수적인 측면도 살펴보면 좋은데요. 어떤 부분들이 중요할까? 이 덴버 입장에서는 천만다행히로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정규 시즌 동안 문제가 되었었던 페널티 이슈가 줄었어요. 덴버가 경기당 거의 70야드에 육박하는 페널티 야드를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리스크가 컸어요. 그런데 디비저널 라운드에서는 페널티가 3회 있었고요. 그리고 야드가 20야드 이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추가적으로 스페셜 팀도 짚고 가고 싶은데 양팀 키커 모두 상당히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키커죠. 그리고 여기에 리턴을 담당한 선수들의 기량이 특히 좋습니다. 패트리츠 입장에서는 마커스 존스, 브론코스 입장에서는 마빈 밈스 두 선수가 현재 펀트 리턴이 평균적으로 리그에서 최상입니다. 각각 2위, 3위예요. 터치다운도 기록하고 있고요. 마커스 존스는 2개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변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믿었던 킥에서 실수가 나온다거나 또는 반대쪽에서 실외 리턴, 좋은 의미에서 사고를 쳐준다면 터치다운, 막 8, 90야드 막 달려나오고 막 이런다면 이게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해당 경기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에드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요. 계속 언급하지만 결국 정말 냉정하게 백업 쿼터백 이 스티덤이라는 쿼터백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덴버 브론코스에게 좀 더 많은 조건들이 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디펜스에서 턴오버를 통해서 메이를 최대한 억제해주는 동시에 오펜스에서는 이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어쨌든 볼 컨트롤 오펜스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어떤 게임 플랜들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굉장히 패트리어츠가 쉬운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하지만 결국은 메이는 이 악천후 속에서도 리그 최고의 디펜스 텍산스를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쿼터백이기 때문에 덴버 브론코스가 이 게임 플랜을 100% 실행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메이가 스트라우드에게 그랬던 것처럼 결국은 이 쿼터백의 어떤 클래스 스타일을 보여주면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승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한 31대 16 정도 패트리어츠의 승리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대 16 패트리어츠의 승리 예상을 해주셨고요. 저도 이어서 예상을 해보면 일단 해당 경기는 쿼터백 교체라는 변수 속에서 치러지고 있죠. 그래서 브론코스가 어떤 것을 포기하고 어떤 것을 이어나가는지가 관건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트리어츠는 당연히 런게임 그리고 디펜스의 강점, 스페셜팀 기반의 필드 포지션 관리로 안정적으로 경기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서 이 원정 경기라는 약점을 극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덴버 브론코스는 쿼터백과 부상 선수들의 복귀라는 변수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점유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페이튼식의 운영 이것을 잘 가져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션 페이튼이라는 헤드코치는 경험이 참 많죠. 슈퍼볼도 들어오는 바가 있고요. 이 백업 쿼터백에게 운영을 맡겨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런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운영을 저는 숨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도빈스의 합류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요. 문제는 제럿 스티덤이 보닉스만큼의 모빌리티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쿼터백으로서 릴리즈 빠르고요. 패스 정확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좋아요. 이 프로토타입 쿼터백으로서 좋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프로리그가 요구하는 쿼터백들의 모빌리티, 기동성이 없어요. 닉스는 퀵패스, 스크린패스 등을 활용을 해서 색을 줄여왔지만 동시에 모빌리티가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컸던 쿼터백입니다. 아, 그렇죠. 롤아웃 많이 하고 부틀레그 통해서 플레이 만들어내고 이것을 옵션적으로 션 페이튼이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쿼터백인데 스티덤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색 레시오도 스티덤 쪽이 더 높습니다. 경기 표본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JK 도빈스를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도빈스가 이러한 부담을 지워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도빈스의 합류도 중요하고 오랜만에 복귀하는 만큼 활약 퍼포먼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패트리어츠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마이크 브렐블과 제커가 이거를 보고만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브론코스 입장에서 긍정적인 답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변수는 있어요. 덴버의 오펜시브 라인 이건 확실히 변수입니다. 최근에 패트리어츠의 일정을 보면 이렇게 강한 오펜시브 라인을 만난 적이 없어요. 빌스전 만났거든요. 빌스전 때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경기 다 이겼고요. 다 이기는데 기반은 디펜시브 라인이 상대 오펜시브 라인을 잡아먹는 게 있었거든요. 하지만 상대했던 팀들의 리스트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펜시브 라인이 결코 좋지 않은 팀들이었습니다. 지난 경기 텍산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 오펜시브 라인 덴버 브론코스 이거는 확실히 잘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펜시브 라인만으로는 경기 전체를 승리로 가져가는 게 쉽지가 않죠. 결국 공은 쿼터백으로부터 출발하니까요. 그래서 닉스가 있었다면 좀 다른 예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스티덤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최종적으로는 패트리어츠의 승리를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램스랑 시애틀전이랑 조금 다른 양상이 나올 것 같아요. 점수차가 꽤 날 것 같습니다. 27대 14 패트리어츠의 승리 이것을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원사이드한 경기가 나오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 필라델피아 이글스와는 조금 상황이 다르죠. 아, 그렇죠. 다르죠. 네.
그때는 백업 쿼터백이었지만 그래도 좀 몸을 많이 풀었고 감각도 경기를 많이 소화했었고. 끌어올렸고 그쵸. 그 팀도 어떤 게임 플랜을 이 백업 쿼터백에게 많이 맞춰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톰 브레이디를 꺾고 슈퍼볼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브론코스가 정말 좋은 디펜스를 갖고 있다고는 하나 패트리어츠가 갖고 있는 특징과 장점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으면서 저희 둘 다 패트리어츠의 경기를 한번 예상을 해봤고요. 저희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같은 의견을 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좀 공교롭게 그렇게 됐네요. 틀리면 둘 다 틀리거나 둘 다 맞추거나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